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반도 평화와 향후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강의를 하게 된 이화여대 국제학부 소속 박인휘입니다. 국민대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오는 그런 학교고요. 또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시간 강사 시절에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했던 한 20년 전에 곳이 국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올 때마다 남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의는 네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대부분의 얘기는 한반도가 분단 상황인데 남북 관계가 발전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 환경이 어떠한지를 이해해야 되고 또 한반도가 처한 국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고 아무튼 한반도 분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고민 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오늘 드릴 강의 포인트는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했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종전 선언 특히 이번 유엔 총회는 많은 국가 정상들이 이제 코로나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정상들도 많고요. 심지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국내에서 대통령이 갈 필요가 있냐라는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끝까지 유엔 현장에 가서 연설을 하기로 기조 발표를 하기로 강행한 그 의지의 배경에는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기 위했던 걸로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통령의 그런 마지막 제안, 최근 제안의 배경에는 얼마 전에 5월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어떤 현재적 상황 이런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사실 지난 4년 동안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으로 워낙 무리를 일으킨 그런 행정부였고 또 미국의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지도 못했고 트럼프 시절에는 그런 점이 있어서 외교의 문을 열겠다고 첫 일성이 바이든 대통령의 일성이 그러했습니다. 외교의 문을 열겠다. 그렇다면은 남북 관계나 한반도 안보가 개선되기 위한 외교의 시간과 기회가 올까? 이런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국제 질서가 뭐지? 그리고 여기에는 특히 미중 갈등이 악화되면은 한반도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와 어떤 연결성을 가지는지 어떤 학생이나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이름은 이제 그럴듯하고 한반도 안보에 큰 역할을 작용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의 어떤 그 자주적 의지를 침해당하고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기대는 의존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를 조금 더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국제적 환경 변수 이런 거에 대한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전개될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문재인 정부가 향후 남은 몇 개월 동안에 남북 관계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우리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종전 선언 제안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그런 종전 선언의 배경에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 어떤 배경에서 그러한가 하면 한 말씀만 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의 결과는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아주 많다고, 한미 간의 협력을 잘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인도하고 만든 그런 의미 있는 합의였다고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주 개발과 관련된 논의라든지, 우주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특히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구에서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그런 실험들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주에서 해야 되고, 나라들이. 그래서 미국과 함께 우주 개발을 하겠다라는 한미 합의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글로벌 보건 산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5G, 6G 이런 첨단 전략 물자와 관련된 공동 협력, 이런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역대 행정부를 돌이켜 보면은 김대중 정부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흔히 얘기하기에 한미 동맹이 가장 이렇게 잘 기반을 다진 그런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한미 동맹이 좋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지난 5월 불과 이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결과는 과거에 이제 어떤 결과보다도 좋은 결과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한미 동맹이 지향하는 바고 한국적 관점에서 혹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연구자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관점에서 제일 의미 있는 그런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서로 주고받은 게 있는데요. 그 주고받은 게 뭔가 하면 전 세계에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은 확실한 미국 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우리랑 같이 우주 개발하기도 했고, 동남아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굉장히 미국이 신경 쓰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많은데, 한국이 미국 편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메시지도 내줬고, 특히 중국과 전 세계에 한국은 미국 편이야, 이런 걸 약속한, 받아낸 회담이었습니다. 한국적 관점에서는 남북한 관계가 발전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북한도 방문하고, 특히 판문점 선언이라는 남북 간의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군사 부분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 직후에 이게 미국이랑 합의된 거야? 한미동맹의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인데 미국이랑 충분하게 협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한국 사회 일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한 거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고 한미 정상이 합의를 하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많은 그런 대북 정책이 마치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승인받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판문점 선언과 미국은 한국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어.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외교적으로 서로
교환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연구자의 관점에서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이 지난주에 종전 선언을 다시 한번 공개 천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라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그런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 그런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제 연구자로서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미중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죠.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국은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그런 경제 대국이고요. 또 한국 경제 활동의 한 90% 가까운 88% 정도는 교역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 활동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30% 가까운 정도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경제 활동을 떠받치는 그런 핵심 파트너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리적인 위치도 한국은 중국의 이제 주변국 중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더군다나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실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이 스탠스를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큰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정상회담은 일부 미국적 관점에서 보기에 미중 사이의 고민이 조금 해소가 되는 건가? 뭐 이제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드나? 뭐 이런 메시지가 읽힐 가능성이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그 전략적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런 외교적 표현은 미국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최근의 상황은 그러하고요. 자,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그런 표현을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국제질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고 치료약이 나올 것이고, 국제사회는 뭐 일정 부분, 대부분은 뭐 또 이제 아주 왕성한 그런 세계화적 현상을 맞이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이든은 이제 흔히 그 언론적 표현을 빌리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외교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외교가 다시 포스트 코로나 혹은 내년부터 활성화되고, 미국이 그런 국제적 거래나 왕래를 다시 주도하고 활성화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까?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뭘까? 북한 문제가 다시 외교 협상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평화의 어떤 협상이 또 혹시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다른 고민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교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건지, 그런 문제인데요. 어쨌든 아주 예상과는 달리 대의원수 확보에서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의원수는 많이 차이를 벌렸습니다마는, 흔히 말하는 선거인단 차이는 많이 벌렸습니다마는 일반 투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치열했던 게 사실이고요. 공화당 표가 뭐 트럼프를 지지했다기보다는 공화당을 지지한 모든 표가 결집이 됐다고 봐야지요. 어쨌든 미국 전역에 걸쳐서 46% 정도의 골고루 이제 표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의도하는 외교의 시간이 오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의 어떤 그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우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의회를 우리 국회의사당을 막 뛰어넘고 막 가서 건물을 파괴하고 한 거예요. 그죠? 1월 달에 기억나시죠? 의사당 난입 사태를 보면서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반 국민 정서 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정책을 추진하려면은 리소스가 있어야죠. 그게 돈이건 사람이건 조직이건 여론이건 정책을 하려면 리소스가 있어야죠. 그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죠. 특히 외교 정책을 하려면은 외교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죠. 자원이 있어야죠. 미국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외교 정책을 추진한 자원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교부라는 조직도 있고 한국은 이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약간 독특한 시험 제도가 있어서 외교 정책에 투입되는 인적 훌륭한 자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한국은 또 IT 강국이어서 IT 기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외교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국내적 지지 기반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동맹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의 정치 이슈, 특히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는 막 서로 싸우다가 다투다가 외교 이슈가 불거지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아마 혹시 정치학을 전공하거나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지금 지켜보시는 분 중에 아마 이제 강의 중에도 그런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외교적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분열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습니다만은 부시 행정부 시절에 특이하게 두 개의 거대한 전쟁을 동시에 아프간 전쟁과 이란 전쟁을 이렇게 감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 국민들 사이에 독특한 그런 정서가 외교에 대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외 동맹 자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국 외교에 중요한 자원이에요. 미국처럼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단 하나의 동맹을 가지고 있고 안보 자원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 파트너가 몇 개쯤 될까요? 한 40개 정도 됩니다. 전 세계 골고루 서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나토 때문에 한국, 호주, 동남아, 중동의 사우디, 이스라엘 여러 가지 나라를 다 합해 보면은 전 세계 한 40여 개 국가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는 해외 동맹국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전략적 요충지의 동맹 자원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소중한 외교 자산입니다. 그래서 외교를 추진하는 이 양대 리소스가 있는데 지금 국내적 기반의 경우는 트럼피즘이라든지 작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갈기갈기 지금 미국 여론이 찢어져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예산 한 10년치 정도의 나라 우리 한국 전체 예산을 그 두 번의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금 침체된 이런 이제 인프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국내적 리소스가 여기에 투입되고 있고 과거처럼 외교 정책을 떠받칠 국내 여론이 지금 지지 기반으로 더 이상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미국의 관점에서는 동맹국을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동남아의 싱가포르라든지 그래서 요즘 언론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나오는 게 쿼드 새로 만든 오커스 그런 거 보시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 그런 거는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 5개 나라가 만든 또 이제 그 협의체인데요. 이런 거에 미국이 더 신경을 썼고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동맹국가의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한 미국의 외교 자원의 기반 리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은 한편으로는 한국에게도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국제 질서와 관련된 말씀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생존하는 세계 최고의 외교관인데 본인이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어떤 뭐 미중 관계도 좀 세팅하고 싶은 데가 방식이 있을 거고 외교 정책도 전개하고 싶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길어지는 코로나 압박, 뭐 국내 자원을 지금 다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것인데요, 상황인데요. 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에 지금 화면에 뭐라고 적었나 하면은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요.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국내 그 어떤 그 상황이 이제 어떤 그러니까 국내적 리소스가 외교적 리소스로 전환이 용이한 나라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반대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교 성과가 국내 정치 에너지로 전환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으면은 뭐 남북관계 발전, 과거에 우리 DJ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북한도 방문하고 햇볕 정책도 해서 그런 성과가 국내 정치 에너지로 전환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국에서는 그때 막 남남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잘한다 못한다 포주기다 아니다 뭐 여러 국내 정치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아무튼 그 외교의 업적이 국내 정치 전환이 용이한 그런 나라이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1월 말에 들어서서 지금 8개월, 9개월 정도 됐는데 가만히 지켜보시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외교적 이슈를 가지고 국내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련한 그런 정치력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성공할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중국을 상대로 해서 흔히 말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이라고 했던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더 발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더군다나 가치의 문제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미중 사이에 이렇게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데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워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미중 갈등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혹은 지금의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한국 외교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북한 핵 문제는 뭐 워낙 오래된 30년이 넘는 지금 과제가 되었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미중 갈등을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라고 주저없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을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전환시키면 이런 거죠. 미중 갈등의 끝은 뭘까? 그죠?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겠죠. 그래서 특히 2008년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중 갈등의 양상이 많이 바뀌고 미국이 공경에 처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맹이라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어떤 강대국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동맹 자원을 더 적극 활용해서 미국이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그렇겠죠.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뭐 언제까지 누리겠습니까? 미국의 힘이 조금 약화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힘의 공백을 중국이 아닌 다양한 국제 협력 모델로 채우겠다.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계획인 것이죠.
네, 이게 미국 정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의 내심 전략가들이 내심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이제 정착된 국제 자유주의 질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인터내셔널 리버럴 오더. 우리는 지금 국제 자유주의 질서에 살고 있습니다. 무역이 자유롭고요. 민주주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다 믿고 있고, 그죠? 나라 국경을 넘어서서 인권이 침해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투명하고, 그죠? 이런 게 이제 국제 자유주의 질서인데, 국제 자유주의 질서를 만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도하고 강화시키고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여전히 미국의 전략가들 마인드에는 과거의 어떤 질서, 뭐 중세 혹은 제국주의 시절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던 뭐 19세기 그 이전에 뭐 어떤 시절도 왕이 있던 어떤 시절도 인류 역사상 현재와 같은 국제 자유주의 질서를 대체할 만한 그런 다른 질서,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나라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질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런 거를 또 서포트하는 이론가들도 많이 있고요. 국제 자유주의 질서를 대체할 만한 질서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뭐 한 50년, 100년 동안. 이게 이제 미국 전략가들의 판단이고, 미국의 상대적 힘이 빠지는 거는 오케이,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하지만 그거를 중국이 온전히 메꾸게 하지는 않을 거야. 뭘로 메꿔? 미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 협력 모델로 메꾸게 할 거야. 그게 지금 언론에 등장하는 WTO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미국이 다른 이제 무역 질서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안보 질서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들 보시죠. 뭐 쿼드, 그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커스 새로 등장하고 있는 뭐 파이브 아이스, 뭐 이런 게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인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앞으로 아마 저는 우리가 한국도 선거의 계절이죠.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언론이 온통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선거와 관련된 건데 어디 이렇게 귀퉁이에 쳐다보면 있겠지만 모든 나라가 지금 최대의 관심인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좀 정책을 내놓고 싸우고 뭐 다투고 이러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많이 있죠. 뭐 근데 이런 문제도 좀 관심을 우리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이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오늘 어떤 강의를 말씀을 드릴까? 국제 안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미국으로 대표되는 어떤 뭐 주도적인 국가의 역할과 뭐 질서가 지금 어떻지? 미국 상황이 어떻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국적 상황으로 제가 넘어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은 동맹 그러면 조금 얼른 확 느낌이 안 오시는데 얼라이언스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막 뭐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분이 그러시지 않겠지만 뭐 실수로라도 뭐 중국이나 일본을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댓글이 아마 뭐 방송국이 마비될 정도로 달릴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동맹이라는 표현은 미국에게만 쓰고 있고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한미 동맹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 호주 동맹 이런 거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한 독일 동맹, 한 중국 동맹 이런 거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48년 한국의 한반도 두 개의 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이제 한미 동맹은 중요한 그런 외교안보 자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남한이죠. 남한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한미 동맹이지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동맹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생물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적 목적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경제협력, 사회협력, 글로벌 협력, 다양한 협력으로
동맹의 영역은 확장됩니다. 근데 그게 잘 되는 나라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사 동맹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정책 영역으로 잘 확장되고 번진 그런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직 뭐 이제 20대 뭐 대부분 학생들이시겠지만 우리 뭐 짧은 학교에서 배운 뭐 이제 강의 시간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한국의 60년대, 뭐 70년대, 또 80년대, 90년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건과 고비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의미 있는 한국의 그런 외교 자원으로 활용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동맹의 이제 부정적인 결과도 있고 측면도 있어서 때로는 뭐 반미 감정이 엔타이 아메리칸 그런 센티먼트가 이렇게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시위도 이제 민주화를 위한 시위도 하고 뭐 그런 경험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아마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한미 동맹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원에 이제 한국이 놓여 있는 것이고요. 이제 특히 다른 나라 동맹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 국제 정치 환경, 냉전기라는 환경에서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기라는 환경에서 또 코로나 직전까지는 세계화라는 엄청나게 국경이 없어지고 서로 의존하는 그 세계화라는 국제 정치 사회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은 그걸 잘 적응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잘 해온 그런 동맹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뭐 유럽, 아프리카, 뭐 남미, 그죠? 이런 이제 뭐 태평양 한가운데 지도가 있으시죠 머릿속에. 동아시아라는 곳을 한번 지도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가 있고 쭉 내려가면은 대만이 나오고 동남아 나오고 그죠? 밑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거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옆에 일본이 있고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양자 동맹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그렇죠? 머리부터 한번 그려보시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뭐 싱가포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미국 대만 동맹도 있었고요. 예전에 미국 필리핀 동맹이 아주 스트롱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죠. 네, 뭐 이런 이 촘촘한 이런 태국하고도 이제 타이하고도 이제 관계가 맺고 있고요. 요즘 베트남하고도 미국이 동맹적 관계에 있고 해서 이렇게 양자 동맹. 미국은 가운데 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동아시아의 양자 동맹이 이렇게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와 어떤 그 이제 상상력을 좀 앞으로는 더 키우셔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한미동맹은 다른 동맹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미일동맹하고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일동맹이랑 한미동맹을 비교할 때도 감정적으로 어느 게 더 미국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이런 이렇게 감정적인 질문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가지는 미국이 쳐다보기에 전략적 차이가 뭘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조금 의미 있는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다자동맹이 없어요. 유럽과 같은 나토가 동맹 질서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토랑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 국가들의 협력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EU라는 유럽 공동체라는 유럽 국가들은 주권을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주권 일부를 포기해서 주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EU의 이름으로. 화폐. 우리 한국 돈 포기하고 일본이랑 화폐 같이 쓰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이제 EU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여 개 나라가 EU라는 그죠?
그 영국만 지금 파운드를 독립적으로 혼자 쓰고 있고요. 뭐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거시 경제 정책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다자 동맹이 유럽에는 발전을 하고 아시아에는 양자 동맹이 발전했을까? 요거는 글쎄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국제 정치에서 동아시아는 왜 양자 동맹이 있고 유럽은 다자 동맹이 발전했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국제 정치에서.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연구를 해 놓으셨고요. 언론에 보면 빅터 차라는 분이 자주 나오죠. 미국의 빅터 차라는 한국 계열의 미국에서 가장 이제 성공한 정치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 사람의 뭐 예를 들어 설명은 어쨌든 뭐 그 설명하는 과정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과정을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그냥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아시아는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자 동맹을 하는 게 미국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거였고, 유럽은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자 동맹이 미국의 힘을 유럽에서 극대화하는 거였어. 이게 이제 또 빅터 차의 설명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고, 동아시아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뵙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직접 질문을 드리기 뭐한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같은 나라이지만 분단된 나라 몇 개나 있을까요?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같은 나라지만 민족이지만 분단된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으면 되는 나라. 이 뭐 배경은 여러 가지지만 국제 정치적 요인이 작동을 해서, 국제 정치 요인이 크게 작동한 나라, 작게 작동한 나라, 이상하게 꼬여서 작동한 나라, 한국, 그렇죠? 독일, 그렇죠? 동서독이 있었죠? 베트남, 남베트남, 베트남 전쟁 내부 군사적 충돌로 통일이 되었죠. 그 다음에 대만은 지금 국가는 아닙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중국 본토 하나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70년대까지 대만과 중국이란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요인에 의해서 어쨌든 대만과 중국,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 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많지만 예멘, 북예멘, 남예멘도 91년도인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5개의 나라로 보통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 통일됐죠? 베트남 통일됐죠? 예멘 통일됐죠? 중국이랑 대만은 분단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유엔에 가입한 거의 모든 나라는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정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만은 대표부가 나와 있지 외교 공간이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반도만 이렇게 동아시아 중에서 특히 동북아만 이런 어떤 냉전의 잔재라 그럴까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안보를 이제 지탱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큰 그림도 보시면서 한반도 문제 이해하시면 좋고요. 뭐 제가 이제 어디서 지도를 하나 따와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지도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시아는 서울의 구가 몇 개일까요? 여기는 국민대학이 위치한 곳은 성북구? 성북구인가요? 네, 성북구. 그다음에 뭐 좀 나가면은 뭐 종로구. 그렇죠? 뭐 제 학교가 있는 이화여대가 있는 곳은 서대문구. 서울의 구가 몇 개일까요? 25개 구예요. 근데 뭐 강남, 강북, 강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거기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죠? 거기에 떠오르는 뭐 이미지가 있어요. 세계는 마을이 몇 개나 있을까요? 마치 서울이 25개가 나눠지듯이 흔히 말하기를 한 13개 정도의 이렇게 이제 마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을이라는 표현이 좀 뭐 많이 캐주얼하게 합니다만은 아시아에는 4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 파키스탄이 있는 서남아시아. 그 중에 제가 지금
동아시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속한 곳은 동아시아입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는 편의상 더 쪽에서 우리를 동북아에 있는 나라다. 동북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은 이렇게 한 20여 개 가까운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한반도 안보가 그렇고 여기 대부분의 나라들과 미국이 동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보세요. 14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죠. 그렇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 중요한 문제가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가 안고 있는 국제성, 국제적 요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국제적 요인 이게 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한반도는 국제성이 중요하고요. 분단이 우리 때문이다, 남 때문이다, 북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뭐 우리 때문이다, 북한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아무튼 한반도 모든 그런 어떤 그 상황은 국제적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핵 문제는 제가 오늘 특별히 강의 주제의 핵심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북한 핵 문제는 냉전이 끝나고 두려움을 느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 다 사회주의 포기하고 흔히 말하는 전 세계에는 4개의 요즘 뭐 지속 가능한 이게 유행이죠. 지속 가능한 사회주의 국가를 흔히 4개를 얘기합니다. 서스테이너블 소셜리즘이 중국, 쿠바, 베트남, 북한. 그러니까 다 몰락하거나 망하거나 체제 전환하거나 뭐 그러는데 계속 작동하고 있는. 심지어 뭐 베트남은 요즘 경제 성장하는 거 보세요. 중국이 경제 성장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북한이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고 특히 냉전이 끝나고 사회주의 국가를 다 바뀌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북방 정책이 성공한 걸로 이제 평가하고 있지만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북방 정책으로 한국이 중국과 소련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북한이 느꼈던 두려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핵이죠. 핵입니다. 정확히 30년 전부터 핵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경제 성장을 선택하거나 체제 개방을 선택하거나 하지 않고 핵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북한의 이유가 큽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아무튼 근데 북한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핵을 선택하고 30년 이후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게임을 어디까지 예측했을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북한이 생존으로 핵을 포기해서 한반도의 이 안보가 가지고 있는 국제성 이게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간섭, 관여, 인터벤션이 불가피해요. 남북 게임도 복잡한데 이게 미중 게임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는 아주 복잡해졌고요. 요거는 이제 뭐 국내에서 이렇게 거의 제가 유일하게 학생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주장하는 건데요. 북한이 핵을 생존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간섭을 정당화시켜서 한반도의 안보 게임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본인의 생존의 기회는 더 커진다라고 북한은 판단했다는 게 북한이 내린 핵 전략, 핵 게임의 중요한 배경이라는 것이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6번 실험에서 보통 6번 정도 실험하고 핵 개발이 완성이 되는데 6번 실험하고 2017년도에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했다고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밝혀버렸으니 아무튼 포기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점점점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자,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제 문재인 정부가 흔히 이제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제 정부 이후에 줄기차게 내세우고 있고, 이게 지금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가 어,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그게 뭐 돈 많이 들여서 인프라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폭파시켜 버리고 뭐 이러면서 불씨가 꺼져가던 평화 프로세스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내고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대통령이 또 전환하면서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걸 차기 정부에 누가 들어서서 얼마나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전 정부와 달리 왜 문재인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자세히 하지 않고요. 아무튼 과거에 했던 노력은 다 제가 조금 이제 아카데믹하지 않은 표현을 쓰면은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다. 경제 지원, 인도적 지원, 뭐 그러니까 경제와 북한이 내세운 안보를 교환하려는, 교환의 등가성 자체가 없는, 북한이 그 교환을 받을 리가 없다. 안보를 해결하려면 안보를 교환을 하려고 해야지. 그래서 평화 체제라는 이런 이제 북한에게 제의한 이런 평화 프로세스가 전개가 되었다라고 배경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비핵 평화의 그런 뭐 근데 문재인 정부가 다시 불씨를 살리고 있는데 어떤 성과, 어떤 한계가 있었지? 이거는 자료를 그냥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핵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혹시 국제정치학을 제가 한 3, 4분 안에 마쳐야죠. 네, 시간이 많이 되고 있네요. 네.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다 아실 텐데, 예전에 이제 신현실주의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그 지적을, 비판을 받았나 하면 모든 문제를 구조로 설명하려고, 구조라는 스트럭처라는 거를, 전쟁이 나도 구조 때문에 그래, 어떤 나라가 정책을 정해도 구조 때문에 그래, 구조적 환원론, 구조로 모든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게 이제 그때 큰 논쟁인데, 저는 요즘 북한 문제를 보면은 핵 문제 환원론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뭘 하려고 해도 핵 되면 안 되고, 뭐 하려고 해도 핵 되면 핵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비핵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과거의 국제정치학에서 모든 문제를 구조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았던 것처럼, 핵 문제로 다 전환시켜 버리니까 북한과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핵 환원로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핵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향후 과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정부가 뭐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거 국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북한의 책임과 미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해내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게임과 미중 게임이 섞이지 않게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이제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리고 한미동맹으로 하는 것이 동아시아 여러 동맹 질서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 교집합을 좀 찾아서 유럽처럼은 아니더라도 동아시아의 지역 안보 메커니즘이 생겨나게 만들어야 되고요. 아무튼 북한 문제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너무 이념적으로 싸움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향후 과제를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가 좀 뭐 두서없는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 변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온라인으로나마 또 현장에 계신 분도 너무 반갑고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계셨으면 질문도 받고 좀 그랬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할 사항 있으세요? 네.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질문을 이제 온라인으로 못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흔히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국제 질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좋아질 것도 있고 나빠질 것도 있을 텐데 더 좋아질 게 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기심, 인터레스트가 전제가 된 뭐 경제 협력을 한다든지 안보 협력을 한다든지 뭐 누구가 어디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게 다 이기심, 나쁘게 말해 인터레스트가 전제가 된 협력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뭐 글로벌 보건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코로나 이후에는 인터레스트가 물론 전제가 되겠지만 또 뭐 서로 호혜적인 모두를 위한 그런 협력을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